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빈틈없이 까만 어둠을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빗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린다. 물을 할짝거리는 소리에 이어 오도독 사료를 씹는 소리도. 고, 거기 있니? 몸을 일으켜 더듬더듬 손으로 벽을 짚으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다가 북두칠성을, 아니 8개의 별을, 아니 이제는 10개가 된 별을 발견한다. 10개 모두 녹색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그중 국자 손잡이 끝에 위치한 2개의 별이 움직인다. 다시 손을 내민다. 몇 번이고 헛손질해도 괜찮다.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양이니? 어둠 속에서 기다리다 또다시 부른다. 양이야. 몇 번이고 부를 수 있다. 분명 2마리라고 했으니까. 정선임 작가의 단편소설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연지는 아는 언니의 집에 홀로 머물며 2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게 됩니다. 고양이들의 이름은 고, 그리고 양이. 하지만 양이는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1마리든 2마리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북두칠성의 별이 6개든 8개든 국자 모양이면 북두칠성이 아닌가 되묻는 연지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않고 호명하는 일, 그건 정말 다르다고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2023년 1월 새해를 맞아 신춘문예 특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설 특집으로 꾸려보았습니다. 오늘의 손님 이연주, 차수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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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작가님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연주 작가님은 202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코타이 순환선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차수진 작가님은 2022년 한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똥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두 분 근황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먼저 이연주 작가님부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진심 운이 좋았던 한 해였었어요. 아르코 발표 지원하고 발간 지원에 연달아 선정돼가지고 네. 원래 개인집까지 내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소설집이 나오셨다는 근황을 네, 전해주셨고 또 차수진 작가님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저는 당선되기 전이랑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우선 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르코 창작 지원 저도 응모했는데 전 떨어졌어요. 그래도 네. 일단 계속 쓰고 있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 글을 쓰면서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작가님께서는 혹시 저희 문장의 소리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섭외 연락 받고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문장 배달하고 같은 건 줄 알았고 그리고 또 라디오 문학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고 검색해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고 네. 솔직히 권혜영 작가한테 메일 받을 때까지 계속 의심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가 네. 잘못 걸려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했습니다. 네, 또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에 처음 들었는데요. 문학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송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네. 작가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다는 사실은 또 놀랍기도 했고요. 네. 예, 자주 듣지는 못했지만은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혜은 시인님이 나오는 회차 듣고 특히 좀 많이 공감했었거든요. 제 엄마 겸 아내로서 이제 시까지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엄마나 아내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뭐 역할 기대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네. 섭외 전화 주셨을 때는
너무 얼떨떨해서 일단 대답은 했는데 끊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되나도 생각했고요. 나 말 잘 못하는데 못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것도 고민했는데 라디오 방송국이 너무 구경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작가님들이 함께 만드는 방송에 너무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네. 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1월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2023년 신춘문예가 발표된 이후일 것 같은데 두 분께도 새해 신춘문예가 다가온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신춘문예에 당선하고 1년 동안 전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참 많았었거든요. 오랫동안 사실 글을 써왔었지만 확실히 신춘문예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같고요. 네. 주변에서 이제 그만 글 써야 되겠다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은 제가 막 말리고 다니고 있는 중에 조금만 더 힘내라고 지금 이 힘든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정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희망 전도사시네요. 또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좀 제게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내 인생에 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꿈을 꿀 때 굳이 한계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당선 전화 받으셨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네,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성당 다녀와서 정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가만히 앉아 한참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네. 오히려 강원일보의 허남윤 기자님이 네. 제가 왜 전화한 줄 아십니까? 이러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하필이면 또 그 어머님 선물같이 느껴지셨겠어요. 예. 네. 또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때여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자격증 공부. 그래서 시상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시험이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시상식 갈 때 제주도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여쭤보고 아마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시상식 생각을 바로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당선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으셨다면? 예,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남편이 이제 외국에서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도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랜선 장례식을 했었고 네.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죠. 신춘 작가의 남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막 축하하는 메시지를 막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을 일이 생겼었어요. 네. 바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셨군요. 네. 네. 또 차수진 작가님은? 예, 저는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 제주도를 가야 되니까 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신랑한테 혹시 애를 봐라. 예, 그때 휴일이 되나 물어보고 안 된다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이제 다시 연락을 돌렸었죠. 그리고 당일치기라는 걸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좀 더 있고 싶었는데 당일치기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네. 제주도를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후에 그 두 분 지인분들 반응은 어떠셨는지, 아까 이제 그 가족분들은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셨겠지만 또 이제 작품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주위에 알리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집에 우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시를 쓰는 입장이었으니까 장르마다 찝쩍거리고 다닌다고 주변에서. 요즘 다 쓰는데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기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해주는 지인분들도 들어 있긴 했지만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또 차수진 작가님 어떠셨어요? 제가 사이버대에서 문예 창작과 강의를 이제 다 들었을 때쯤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제가 글을 쓴다는 거를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신춘문예에 응모한 건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들 깜짝 놀라셨고요. 한참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오히려 저를 알던 분들은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많이들 예,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 계속해서 문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반응도 흥미로운데 본인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작품을 발표한 뒤에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과 동시에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쓰는 게 소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습작생에서 소설가로 신분 상승한다는 게 사실 너무 두려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신인문학상을 받았었는데 몇 년 동안 전혀 뭐 청탁이라든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본 거죠? 약간 눈물이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계속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 당선 소식 주신 게. 그래서 제가 사실 20대에는 작가가 꿈이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 길은 내가 밟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10년 동안은 아예 글을 하나도 못 썼는데 네. 사실 아쉬운 줄도 몰랐어요. 네.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좀 크고 시간이 좀 생기니까 이게 꿈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좀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썼는데 또 다행히 좋은 네. 결과가 이번에 있어서 이제는 계속 써도 되겠다. 네. 느리게라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분기점을 넘어섰다라는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차수진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작품들 혹은 영향을 받은 작가가 있다면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작가님들의 첫 문학 이야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신 다음에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차수진 작가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네, 박은서 작가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천선란 작가님의 청개의 파랑, 다음에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 그리고 구병모 작가님의 한 스푼의 시간입니다.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네, 자신감하고 컴퓨터요.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네, 퇴사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문장으로 답해 주시는 건데요. 나에게 소설 쓰는 마음이란? 네,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현주 작가님 편 할게요.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심보르스카의 끝과 시작, 그리고 숀 펜의 먼 곳에서 온 이야기들,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노트북과 질투심.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독서실에서 3년 버텨봤다. 네, 마지막 질문은 한 문장인데요. 나에게 소설 쓰는 마음이란? 버티고이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글을 읽으면 대단한 통찰력에 늘 감탄하게 돼요.
지금은 사는 우리들도 이거 내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많으면서도 또 그 시대를 살아온 어른에게 어떤 가르침을 듣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날카로운 시선이나 통찰력을 유머로 감싸서 독자가 읽고 싶도록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현주 작가님. 예, 저는 보레스인데요. 이번에 책을 묶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시집과 소설집이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장기 체류자들의 어떤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길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인들하고 같이 지금 오랫동안 보르헤스 읽기를 하고 있는데 보르헤스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인데요. 차수진 작가님부터 한 권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읽은 책을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천선란 작가님의 청계의 파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이 좀 너무 모든 게 빠르게 이제 변하고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기다림의 배려가 좀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도 된다고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역시 좀 느리게 걷는 편이라 그런지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예, 다음으로는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인데요. 거기서 이제 문구 중에서 좀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자신을 아프게 만든 건 자신을 외면한 자기 자신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뭐 추한 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약한 면이라든지 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면 이런 걸 스스로 들여다보는 게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면을 하는 게 어느 순간 되게 당연해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 그런 면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자신만은 나를 보듬어 주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그래야 타인과도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한 스푼의 시간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낭독까지 해드릴 생각으로 갖고 온 거라 네. 아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이현주 작가님도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심보르스카의 시집을 선택했는 거는 끝과 시작을 읽다가 보면은 책 내용이 정말 은유나 기교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인데 시의 깊이가 투명한 칼끝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읽기도 하고 자주 필사도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션텐의 먼 곳에서 온 이야기들은 제가 외국 단편 소설집을 찾다가 인터넷 중고 서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집에 날아왔는데 하드커버에 그림 동화책이 날아왔더라고요. 네. 순간적으로 너무 황당했는데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니까 발상도 너무 기발하고 네. 짧은 말 속에서 정말 재미가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맡에 두고 잠자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한 꼭지씩 읽어보고 사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엘료의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책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떠나지 못하게 그를 막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신 말고는. 근데 어디든 나서서 길을 떠나야지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책들은 여러 번 읽게 되는 책이 있는데 읽을수록 새롭고 읽을수록 더 좋아지는 책이 있다면 두 분께도 그런 책이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책은 당연히 네, 여러 번 또 읽게 되는 책이었고요. 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편으로는 이기호 작가님의 김 박사는 누구인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는 재미있고 신선해서 이렇게 휙휙 넘기게 되는데요. 읽을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슬퍼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되고 또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장편으로는 김원수 작가님의 캐비닛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상상력에 혀를 내두르게 됐기도 했고 또 다양한 삶의 형태를 한 가지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고요. 구성면에서도 굉장히 좀 영리하게 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작가님은? 예,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보르헤스의 7일 밤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7일 밤을 읽기 전에 다른 픽션들이나 작품들을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사실 보르헤스의 책이 읽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잖아요. 네. 처음엔 저도 모임에서 리딩을 하려고 펼쳤는데 예전에 분명히 읽은 책인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글자만 읽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찬찬히 읽기 시작을 하니까 행간에 너무 많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미로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르헤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가 뭐냐 하면은 그의 책을 읽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읽으려고 하면 일단 인내심이 필요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썼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으면은 꼭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기 며칠 전에 제가 실명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그 대답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이 뭐라느냐 하면은 그분이 장님이잖아요. 네. 근데 장님들의 세계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아니고 희미한 빛이 비추는 그런 세계라고 했거든요. 이 어둡고 광활한 세상에서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보르헤스가 어둠 속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팔을 내밀었다고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이제까지 나는 보르헤스를 오독하고 있었구나. 오로지 그 사람이 지적인 어떤 유의 때문에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보르헤스의 인간적인 내면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몸서리치는 고독하고 두려움이 네. 뭔가가 느껴져가지고 정말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보르헤스 작가님은 아마 답변 안 해주실 것 같기도 아, 그래요? 뭐 이러면서. 네. 또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습니다. 왜 그 2가지 고르셨어요? 차수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자신감 골랐었는데요. 네. 제가 쓸 글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부터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근데 쓰면서 되게 빠르게 소진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단 시작할 때는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예, 다음으로는 당연한 말인데 컴퓨터가 있어야 네. 예, 저는 아마 손으로 쓰는 시대였으면 계속 글 못 썼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예전에 이제 은희경 작가님 글 좀 필사를 했었는데요. 네. 팔은 너무 아픈데 제가 쓴 글을 다시 봤는데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음부터는 필사도 저는 컴퓨터로 했습니다. 네, 예. 그 확실히 그 도구가 좀 중요해지긴 했어요. 네. 이제 문학하는 데 있어서도. 네. 네, 또 이현주 작가님은 네. 저도 노트북과 네. 그리고 이제 질투심 한 네. 방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은 네. 저는 젊은 작가들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읽고 나면은 아 그들이 글을 읽었다 하고 뿌듯해하면서도 정말 질투심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젊은 것이 얼굴도 예쁜 것이 글도 잘 쓰는 것이 네, 그 확실히 지금 노트북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문학할 때의 도구 그리고 자신감과 질투심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의외로 갑자기 뭐가 소통되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인데요. 차수진 작가님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젊을 때 이제 글을 쓰겠다고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의욕에 넘쳤는데요. 그만두니까 어느 순간부터 돈 걱정을 하느라고 이제 글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네. 네, 좀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또 당시 집안 사정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결국엔 몇 개월 만에 다시 취업을 하면서 내가 언젠간 이런 경험도 다 글로 녹이리라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그때 글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퇴사하신 게 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약간 욱하면서 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또 이현주 작가님도 대답해 주세요. 예, 3년 동안 독서실에 처박혀 있어 봤다라고 했는데 저는 가족이 국내에는 큰 딸밖에 없고 외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호주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거의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다가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방을 메고 독서실을 갔는데 저는 그 3년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네.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혜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습작의 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처음 문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항상 글은 쓰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힘들 때 글을 쓰면 위로가 되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연히 그중에 하나를 본 친척 동생이 언니 글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남들하고 공유를 하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쓴 글을 남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도구로 쓸 수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위로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학을 업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현주 작가님도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남편이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세덤맨으로 한 군데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세덤맨이어서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던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낯선 곳에서 살림을 꾸리고 애들을 키우고 또 교육시키고 그렇게 적응하면서 어떨 때는 몹시 힘들 때는 반년에 5kg씩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너 새로운 환경에 갔으니까 글이 저절로 써지겠다. 좋겠다. 부럽겠다. 이러는데 그 장기 체류자의 슬픔에 대해서 또 뭐 매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긴장되고 외로운 순간들을 그 낯선 곳에서 견디는 수단으로 글을 읽게 되고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어느 날인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장작을 나무 큰 밑둥을 가져다 놓고 제가 시를 쓰면서 이 수시개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야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사실 시라는 성격 자체가 소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이 잘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또 글이 잘 써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쓰게 만든 동력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우선은 독서가 저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쓴 글이 있구나 이런 거 읽게 되면 나도 또 이렇게 좀 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부분이 좀 동력이 돼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이현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떠돌이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말이나 인식이 한국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고정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사명감 같은 거를 느끼고 교민들에게 모임을 만들어서 시를 읽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순수 문학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도 크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7, 80년대에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가 가장 좋은 시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맛있는 거는 나눠 먹자. 힘들다.
굳이 나누지 말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 언어도 막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교류를 끊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첫 문학 이야기 질문 마지막 게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소설 쓰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여쭈어보았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수진 작가님. 네. 예,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소설은 당장 말로 하기에는 무겁고 네.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좀 게으른데 또 성질은 반대로 급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걸 매끄럽게 말로 할 땐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 이제 천천히 흥미롭게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 네,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예, 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 남들과 더 교류하는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저는 버티고라고 생각하는데 버티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사들이 밤하늘하고 바다하고 혼돈해서 창난을 일으키는 현기증이잖아요. 소설은 저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현기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버틴다는 뜻으로 버티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번 소설집 제목을 버티고로 하려고 하다가 크라잉 게임으로 바꿨습니다. 네. 깨알같이 소설집 홍보하셨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글을 쓸 때 가장 경계하는 마음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예, 저는 자포자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안 쓰고 괴로우나 쓰고 괴로우나 뭐 둘 다 괴로우면 기왕이면 쓰고서 괴로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애하는 마음을 없애기입니다. 어떤 캐릭터한테 가몰입되고 나면은 그 캐릭터한테 애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상대 캐릭터를 제가 막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캐릭터를 내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각 캐릭터마다 자기 진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되어주려고 많이 다독거립니다. 네. 재밌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내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문학을 하면서 힘들거나 또 괴로웠던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클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지금이 또 제일 잘 쓰고 싶은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 써지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쓴 작품 보면은 즐거우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못 쓰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계속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현주 작가님. 예, 저는 생활인이다 보니까 생각이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늘어지기보다는 도중에 이렇게 휘발되어 버려가지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예전에 제가 불량애인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내한테는 문학이 그 불량애인인 것 같아요. 놓아주지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빙빙 맴돌면서 시간이 어긋나기만 하고 어떨 때는 왜 나는 아니니 하고 애원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좋은데.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도 문학이 오직 기쁨이 되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연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읽으신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읽으신 분들이 뭐 공감됐다고 해주신다거나 재밌었다고 해주신다거나 할 때가 좋습니다. 저는 읽는 사람이 없는 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설을 통해서 타인과 이제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고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숨을 쉬고 제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바로 대학로에 있는 토주로 가서 그때는 시합평을 주로 했지만 동인들하고 시합평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옆에 세워놓은 그 큰 캐리어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웃는데 전혀 그게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숨통이 트이고 정말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창작 루틴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고 또 작가님들의 책상 풍경도 궁금합니다. 네, 차수진 작가님. 네, 저는 평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후다닥 뭐라도 쓰는 게 일상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올 시간이 다가오면 뭐 애들 간식 챙겨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급하게 막 시작을 하고요. 애들이 학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서 글은 잠깐 읽고 생활에 뛰어드는 그런 루틴인 것 같고요. 네. 책상은 더럽다는 말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뭐 하나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찾을 건 다 찾아지는 게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자기 책상이니까. 예. 네, 또 이현주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문학방송을 몰아듣기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반성했거든요. 초대된 소설가들 대부분이 루틴한 글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소설가는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보니까 이영주 시인이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러 번 하시는데 저는 그 사실에 급공감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오셔야지 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게으름을 피울 때까지 피우다가 그리고 뭐 한마디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휴대폰에다가 끌적거려 놓고 그리고 이제 몰아쓰기를 하는데 사실은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벼락치기 신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면은 글을 못 써가지고 시를 쓸 때는 거실에다가 굴을 딱 파놓고 주변에다가 책을 쫙 펼치거든요. 근데 소설 쓸 때는 책상에 앉아서 제 책꽂이가 있어야지 또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마감에 닥쳐서 하신 그 기질은 시인 기질이신 것 같은데. 소설가 기질보다는. 네. 또 작가님들이 요즘에 어떻게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신지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영화나 드라마, 음식 이런 것들 푹 빠져 계신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는 드라마를 좋아했는데요. 아이들한테 TV 선택권을 뺏긴 지가 너무 오래돼가고요. 네. 요즘에는 웹소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건 애들이 있어도 읽을 수가 있어서요. 네. 예전에는 이제 순수 문학을 종이책으로 읽는 것만 독서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북 리더기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장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네. 또 삶을 또 즐겁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이현주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먹방을 즐깁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신다고요? 먹방. 먹방. 예, 유튜브에서 나오는. 네. 제가 웅이하고 희밥이 팬이거든요. 네. 맛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정말 부럽습니다. 젊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부끄럽지만 모바일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한 군데 꽂히면은 제가 때린 놈만 때리는 쪽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 네, 이제 작가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연주 작가님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 발표작 중에서 매하우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시고 낯선 도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아버지 시신을 찾으러 상하이에서 광저우로 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럼 이연주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창밖을 응시하던 박영사가 뜬금없이 물었다. 상하이에서 달려온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 세대는 그나마 행복한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이쯤 되면 뭘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안개가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얼른 말꼬리를 돌렸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내 가족이었다고. 창밖은 을씨년스러운 한정막 같았다. 안개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도시 전체를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안개는 처음이다. 눈앞에서 몇 걸음만 멀어지면 희미하게 사라지는 사물들. 그 속으로 팔을 밀어 넣으면 물컹한 안개의 내장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어둠과 안개, 둘을 비교하자면 어둠보다는 안개가 더 질척거린다. 어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숨어있는 사물 하나하나가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안개는 눈앞의 것들을 바라볼수록 형체가 흐려진다. 거대한 화이트홀 속으로 온 세상을 마구잡이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품하던 김은 그 사이 졸고 있고 박영사의 얼굴에는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돼 다행이라는 안도의 모습과 일상이 주는 피로가 겹쳐 있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살면서 누구나 고독이나 불안을 베네병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가족이라는 절대적인 고려와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고독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이 아니고 안개가 가로막힌 뿌연 빛이 있는 세상에서 느끼는 막막함이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그리고 안개의 내장이 바로 그 외로움과 불안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수진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읽어주실 건가요? 예, 아까 얘기했던 구병모 작가님의 한 스푼의 시간입니다. 예, 아내도 외아들도 잃고 혼자 사는 명정이라는 그 세탁소 주인분에게 17세 정도의 소년 형태의 로봇이 배송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명정이란 주인공이 이제 은결이라는 이름을 로봇에게 부여를 하면서 그 은결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또 그 안에 소속이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일단 제가 읽을 부분은 그 중에서 작가가 이제 인간적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차수진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관습은 최초의 인간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패턴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반응 출력이 쉽게 예상되는 만큼이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로봇에게 존재하지 않는 충동과 실증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다, 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 그때는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 다시 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하다라는 기본형 동사에 따라붙어 나오는 수많은 분열체들 사이에 놓인 의미의 거리를 은결은 이론으로 익히긴 했으나 바라시 오류가 따른다. 사람들 또한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겪어보지 않고 글로만 배운 지식은 뜻대로 잘 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남의 그림을 보고 화풍을 외울 게 아니라 붓을 쥐어야 하며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선 악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악기를 직접 잡아야 한다.
그러니 은결은 언젠가 작동이 멈추는 그날까지도 인간의 충동과 인내와 변덕과 왜곡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 너머의 것을 조합 분석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네, 잘 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다른 뭐 서점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직접적인 부분을 골라왔고요. 네. 예, 작가가 인간적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의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은결이라는 로봇 세계에서 인간적임을 느끼고 연민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소설에서 은결이 불완전한 면을 드러낼 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류처럼 이제 스스로를 고장내고 또 낡아가는 은결을 보면서 아, 은결도 우리와 같구나. 네. 이렇게 애정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 여기선 뭐 은결은 또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존재에 대한 불완전함을 보고 연민하게 되는 이 순간이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또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본능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버스에 뭐 눈알 하나만 그려놔도 우리는 되게 쉽게 애정을 주잖아요. 귀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채우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게 또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은결이 보는 인간의 삶은 충동적이고 또 배우는 삶은 되게 쉽게 부스러지고 흐트러질 만큼 나약하면서 또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질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끝내 삶을 지켜가는 존재가 또 인간이고 살아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면 제 가슴 속에서 좀 무언가 좀 세제 거품처럼 차오른다. 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네,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네, 인상적으로 느끼셨던 분들은 작품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문학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현주 작가님의 데뷔작입니다. 코타이 순환선은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고요. 심사평에 보면 중경상림이나 애정만세처럼 고독한 분위기의 중화권 영화를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는데 이 소설은 어떻게 구상하신 작품일까요? 네, 왕가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기는 좋아해요. 근데 네. 홍콩과 마카오가 배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나 봐요. 네. 카지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화자는 마카오로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카지노로 인도하는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나락으로 빠진 캐릭터였고 사실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광풍처럼 몰아닥친 코인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주식이 다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잃어도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야 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저는 소설에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채우게 되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비슷하면서도 네. 굉장히 다른 두 도시거든요. 역사적인 어떤 환경도 그렇고 네. 저는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 마카오를 구석구석을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네.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답사를 엄청 열심히 하셨군요. 네. 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한 2-3시간밖에 안 걸리는 데니까 정말 여러 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번도 거기서 게임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들러들 표정이나 아니면은 도박하는 사람들 관찰은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못 해봐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정작 이 글을 쓰기는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 주립도서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써가지고 그러다가 네. 보니까 좀 외로움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선에 카지노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냥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봤는데 엄청 계속 뭐가 안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차수진 작가님의 데뷔작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똥이라는 작품은 제목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유산의 기미를 느낀 화자가 실제로 염소똥만한 태아를 유산하게 되고요. 그 후 입에서 똥이라는 단어밖에는 내뱉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야기인데요. 설정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글이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똥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예. 아이를 낳고 나서 또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좀 저 자신은 사라지고 아이를 위한 어떤 부속품이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때만 그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나란 인간은 어떤 가치가 있나, 이 사회에 왜 존재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또 그럴 때는 질문하면 항상 부정적인 답변만 생각이 나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타이밍이 언제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내가 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된 작품입니다. 저도 최근에 후배분들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신데 힘들게 애를 낳았는데 기껏 남편을 닮았다. 저희 애도 그래요. 그래서 매우 도대체 내가 뭔 일을 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뭔가 되게 지금 생활이자 또 인간의 본연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께서는 작품을 구상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인물이랄지 매력적인 첫 장면이랄지 또는 문장이나 테마 같은 걸 수도 있을 텐데 이현주 작가님은 어떠세요? 인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설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인물을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에피소드를 크게 몇 가지로 우선을 배치를 해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소를 만들고 일종의 무대 장치를 해서 네. 그리고 이미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고를 일단 써놓고 나면은 저는 태고를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이제 판을 갈아엎는다는 표현을 저는 좀 많이 쓰는데 네. 사실 그런 작업을 한 30-4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시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문장을 정리하고 가장 마지막에 액세서리처럼 제가 아무래도 시를 썼으니까 시적인 어떤 표현이 있으면은 전체 작품에서 한 2-3문장 정도 이제 첨가하는 그런 그게 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네. 문장을 찾습니다. 네,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단어에서 시작할 때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제목도 다 단답형일 때가 많은데요. 똥은 똥이고 지하도는 지하도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끝낼 때는 이게 전체 통일성에 좀 해가 되는 문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한 번씩 보는데 어떨 때는 사실 문장 자체는 너무 멋있게 쓴 것 같은데 날리기가 아까워서 네. 눈물 흘리면서 지울 때도 있습니다. 네. 저 주세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으로는 취향에 맞는 글을 일단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글을 쓰는데 경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읽은 것을 가시적인 공간에서 내가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체화시키는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필사를 굉장히 좀 많이 저도 해왔고 네. 권하는 편인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었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순이나 아니면 문법에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필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도 많습니다. 네. 네. 또 차수진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일단 독서를 꿋꿋이 씁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문학을
온라인으로 듣긴 했는데 일단 네. 그 실제로 다닐 때 대학 전공은 아예 다른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은 독서 중에서도 특히 한국 책을 많이 읽는 거. 그러니까 네. 한국식으로 자꾸 한국식의 문장을 계속 보면서 네. 외국식 이제 번역체 문장이 몸에 익으면 나중에 좀 가다듬을 때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작품 쓰기 직전에는 특히 한국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한 말인데 일단 한 문장이라도 직접 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적질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리게 마련이니까요. 네. 그래서 쓰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완성하고 보면 첫 문장이 뭐 하나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일단은 쓰고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 모든 그 출연자 작가님들이 읽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100% 다 말씀하세요. 근데 안 읽고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역시 좋은 작품은 읽어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작품 활동도 몹시 기다려지는데요. 앞으로의 작품 계획을 살짝 공개해 주세요. 이현주 작가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글을 쓰면서 나 자신한테 잘 보이는 글을 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써서 제가 밥을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성공하기도 힘들 것 같고 일단 내가 만족하는 글을 쓰자가 목표였는데 막상 책이 나오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내 글을 누가 읽어줄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니까 두렵기도 많이 하고 이번에 반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편을 쓰더라도 정말 잘 쓰는데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를 위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차수진 작가님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독자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 쓰고 싶어요. 근데 속도는 아마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로 되게 느릿느릿 쓸 것 같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고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창작을 제대로 해보는 해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쓸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신춘문예 특집으로 이현주, 차수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떻게 기억되는 작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로서의 꿈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차수진 작가님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능력을 또 제가 키워야 되니까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주변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돼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이현주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람들한테 글이 왜 그렇게 어렵냐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좀 쓰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그렇지만 깊이는 놓치지 않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늦게나마 글 시작하시는 분들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라고 건투를 빕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앞날 저희 문장의 소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이현주, 차수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